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모두의 관심 속에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총선 이후 우리 지역 당선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재건축과 교통 인프라 등의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천구 앞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어느덧 3선의 중진이 되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금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선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예, 예. 당시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네요. 인터뷰했던 게. 그렇죠. 대략적으로. 네. 지금 뭐 당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번은 어떻게 보면 보수 텃밭에서 3선을 어렵게 이제 한 건데 그 정도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현안이 워낙 큰 도시 교통 현안이 많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뭔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견제의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 혐오가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싸우면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해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양천만 바라보는 양천 바보 그게 이제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개표 당시에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조금 뭐 안전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봤는데 좀 박빙이 됐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1.6%포인트, 표로는 한 2,300표 차이로 아주 초박빙의 승부였는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참 쉽지 않은 선거인데 여기서 이제 3선을 내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지역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절반의 신뢰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의 의미라는 것이 절반은 지지하고 절반은 지지하지 않은 건데 뭔가 그래도 지지하지 않은 분들은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고 그다음에 3선 되는 동안 그 신뢰를 충분히 성과로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 이후에 제가 이제 SNS를 좀 찾아봤는데 의원님께서 뭐 세류성회라는 이제 사자성어를 뭐 시냇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 뭐 그런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글귀를 적으셨나요? 저희 지역 사무실에 걸려 있는 글귀인데요. 보면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작은 냇물들이 모여서 이제 바다를 이루는데 그 바다에는 또 이런 냇물 저런 냇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의 바다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모두를 대변하고 모두가 또 같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국회의원에 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 사무실에 계속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선이 되셨으니까 그동안은 시냇물이었다라면 이제는 바다에 합류한 큰 물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번 총선이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당내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 총선의 민의는 어쨌든 좀 상징적이고 포괄적으로 좀 결과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뭐 표면적이고 결과를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또 수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의 표심은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 표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내용적으로 과정적으로 좀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22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 뭐 당내 지도부도 결정해야 되고 의장도 이제 민주당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글쎄 지도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상임위원장은 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장은 이제 지역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꼭 우리 지역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양천구의 여러 가지 도시와 교통 이런 현안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솔루션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뭐 저도 이제 그런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우리 양천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라든가 교통 이런 모든 시스템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임인지 말씀하시죠. 국토교통 상임위원장. 제가 초선 때 4년 동안 국토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공도 뭐 그 분야고, 그다음에 재정법을 제가 국토교통 관련된 재정법을 많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토교통 현안에 대한 시스템도 바꾸고
내용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국토위가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인기 있다는 것이 이제 예산을 끌고 가고 네. 그러는 건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을 끌고 올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용적으로 이 문제점 과제들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뭐 기존대로 이제 인기 있는 예산을 많이 끌고 가는 그런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음. 또 과제 해결을 위한 그런 욕심과 포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분들이 국토교통위원장 하는 거하고는 좀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요. 아무튼 당내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잘 정리가 돼서 네, 네. 상임위원장을 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거 전 출마 뭐 배경에 대해서 양천갑 지역의 또 교통 현안을 해결하겠다. 도시공학도 박사이시기도 네. 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리는 그 양천의 교통병합 도시 설계 계획 어떤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면 교통계획하고 도시계획이 병합돼서 설계되지 않습니다. 네. 보통 교통계획, 철도망 계획만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광역도 그렇고 국가철도망 계획도 그렇고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도시계획이 같이 병합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도시가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 철도를 놔야 되겠다, 뭐 버스를 노선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시도 한 30년 정도, 40년 됐잖아요. 신도시 만든 지.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도시를 새롭게 재건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병합해서 설계하고 목동 아파트 재건축만 해도 인구가 목동 아파트만 12만 명이 그렇죠. 폭증하는 네.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대란 문제, 교통 대란 문제, 또 지역 경제 문제가 많은데 수도권에 보면 대부분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이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교통 중에 이제 교통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목동선하고 강북 횡단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조기에 이제 발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요거는 원래 계획대로 놔두면 예비 타당 이미 그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이미 다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원래대로 놔두면 예비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4, 5년 뒤면 착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잘못된 모순이 뭐냐면은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강북선과 목동선이 편익의 요소 반영이 됐는데 네. 강북선 목동선을 예비 타당성 하는데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편익이 반영이 안 됐어요. 네.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강북 쪽이 강북 횡단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규제 완화해가지고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되게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조기에 정리하면 조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예. 드렸죠. 네. 자, 양천 지역의 또 다른 현안이 바로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문제인데 이게 참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이전해야 될 도시가 반대하면은 절대 안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저항감이 최소화되는 네. 그 지역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김포공항 지하, 김포공항이 크고 그 안에 또 주변에 이제 주민 민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김포공항 지하라든가 광명역, 강북횡단선을 광명역으로 연결해서 광명역 지하를 그러면 이제 신정 차량 기지하고 2호선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김포 신곡면에서 주민들이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3군데로 후보지를 두고 가장 신속하고 저항감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인데 목삼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네. 외부에서 봤을 때 무슨 목동에 초등학교 없냐 이렇게 믿으실 텐데 사실 지금 초등학교가 없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먼 길을 지금 등하교하면서 굉장히 그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목삼동에 초등학교를 짓겠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교 환경 개선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미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요. 네. 발의한 법안도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을 네. 중심으로 해서 발의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제 반대가 없고 그다음에 도시명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아이들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도시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목삼동 지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없으면 인구 구성비가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매우 도시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도시명 학교로 해서 교육 4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안 됐던 건 뭐냐면은 기초지자체가 뭐 땅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청에 양여해가지고 그걸 학교로 한다거나 뭐 이런 공유재산 문제라든가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것을 4가지 법을 발의하면서 충분히 이제 양천구의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서울시 교육청에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처럼 주교복합 이런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기존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학교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작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여건이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요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동의 제일 현안 중에 하나가 뭐 재개발 재건축인데 지금 목동 토지거래 허가 조치가 1년 또 연장이 됐어요. 벌써 4년째 토지거래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서울시는 이제 투기거래를 막겠다라는 뭐 의지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은 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제일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되자마자 묶인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3번 연장이 돼서 올해 또 연장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하는 데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강북에 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높여가지고 여기를 그러면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오세훈 시장의 이 발표는 그럼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있을 모든 아파트 재건축을 그럼 다 묶을 거냐. 이거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하는 거는 원래 그린벨트라든가 앞으로 여기다 도시를 계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빈 공간이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게 땅값이 천정부지 높아지니까 이건 뭐 10배, 20배 올라가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묶어두는 거예요. 그 땅값이 반영되지 않고 잘 도시를 만들 수 있게. 그런데 기성도시에다가 이렇게 자꾸 묶는 것은 그러면 이제 형평성 문제가 크게 날 겁니다. 강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 단지 개발할 때는 거기 또 묶을 거냐. 그래서 이거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냥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인데 그렇죠. 지금 이걸 안 하면 앞으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영원히 묶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제가 이제 국토위원장 되면 서울시도 피감기관이거든요. 아, 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따져 물어야 될 네.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선거 전에 뭐 대담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행정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재정 운영 방식을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저는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 정말 국민 민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 한 5% 정도 가지고 싸운다고 봅니다. 네. 나머지 정말 95%는 이건 같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행정조직. 이거는 제3공화국 때의 행정조직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바꿀 때가 됐죠. 그 다음에 재정 운용 시스템. 네. 저희가 650조, 추경까지 하면 680조, 어쩔 때는 700조까지 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재정 투입 방식이 전부 다 영수증 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별로 보면은 이게 정량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목표라든가 정책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또 안 맞고 모순돼서 이상하게 재정이 투입된다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정량적이고 회계적 가치. 그러니까 서울 추천간 ITX 고속도로가 생기면 원래 정책 목표는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인데 이걸 결과가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조사하지 않고 여기에 1조 들어갔는데 왜 올해는 2천억 벌어야 되는데 왜 벌지 못했냐 이런 회계적 평가로 공무원들을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정 투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계 자체를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럴 때만이 여러 가지 그 650조 국민 혈세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체감되고 또 국가가 이제는 저희가 3만 5천 불 이상인데 좀 정교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을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가는 민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 조직 시스템과 재정 운용 시스템은 정말 그야말로 개헌을 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2대에서 꼭 네. 뜻한 바 이루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1대가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각날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1대? 네, 21대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코로나가 3년을 꽉 차지하고 있어서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정권 교체되다 보니까 정권 교체되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고 또 너무 그냥 그 사회가 좀 경직돼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틀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정말 국민들이 3년 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뭔가 좀 대안이 생기고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사회가 경직되고 뭔가 물가는 높아지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22대는 그야말로 좀 민생 정말 국민만 보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 코로나 이후 지난 한 5년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짜로 이건 정치인들이 모여서 큰 뭐 결심을 하면서 이건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야의 뭐 사실은 뭐 정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요즘은 굉장히 그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고 얼마 전 뭐 영수회담도 했죠. 근데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같이 그 화합과 협치를 위해서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원래는 그 협치의 의미라는 것이 지금 입법부라는 것은 결정하는 권력이잖아요. 그다음에 행정부는 그 집행하는 권력이거든요. 근데 미국처럼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 권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입법하는 권한이라든가 배타적 입법 권한이 있고 이것을 또 행정부 집행 권력을 감시하는 감사원 기능도 다 입법부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전부 다 행정부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협치라는 의미가 행정부하고 지금 영수회담 이번에 했듯이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개헌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지고 더 책임도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권력, 행정부 권력과 결정하는 권력, 입법부 권력이 잘 협치하면 저는 뭐 문제 해결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됐네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양천 주민들에게 먼저 네. 말씀드리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와 교통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고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천 주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결해야 될 우리 양천구의 현안 이것이 대한민국의 큰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양천만 바라보는 양천바보 황희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선거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정말 성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지지받지 못한 절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희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2대 국회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값진 지지를 얻은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당선인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